자, 우리 수업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지난번에 효율적 시장 이론 테마 62페이지 말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공부하고 계산 문제를 하지 못했죠. 일단 보죠. 자, 페이지 우리 63페이지 볼 차례인데, 자, 잠깐 좀 우리 전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하면, 우리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가치에 얼마나 바로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을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한다 그랬죠. 자, 이때 과거 반영하면 약성, 과거 현재 반영되면 중강성, 모든 정보가 반영되면 강성. 이때 반영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초과이익은 얻을 수가 없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을 때 초과이익은 얻을 수 있다였죠. 그럼 약성에서는 과거로는 초과이익은 얻을 수 없고 현재나 미래 정보로 초과이익은 얻을 수 있다.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야 초과이익은 얻을 수 있고, 중강성은 과거 현재로 반영되었으니까 초과이익은 얻을 수가 없고 미래 정보로만 초과이익은 얻을 수 있고, 자, 강성은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익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때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정보하려고 돈을 쓰지 않겠네요. 그럼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다. 이런 시장은 가장 유사한 시장이 뭐가 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 부합되는 시장이었고, 모든 정보 반영됐으니까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반영된 정보로는 정상 이유만 얻고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이제 정보 비용은 완전 경쟁 시장과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자, 불안정 경쟁은 다 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때 정자가 정보의 불안전성을 얘기하는 건데, 정보가 불안전하다 보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할 거예요. 정보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정보가 비공개되어 있으니까, 비공개성을 띠고 있으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건 할당효율적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고, 불안전도 조건만 갖추면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럼 할당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자, 그러면서 내용이, 우리 할당효율적 시장은, 할당은 배분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배분이 아주 잘 이루어진 시장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얘기하고, 이 큰 네모 밖은 할당효율적이지 못한 시장, 여기서는 초과 이윤이 존재하겠죠.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할당과 할당이 아닌 시장에다가 배웠던 완전과 불완전을 탁 집어넣어 보면, 자, 완전은 다 정동진을 만족하는 거고, 다 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하면 불완전이라 그랬죠. 집어넣었더니 완전은 할당 속에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불완전은 일부가 할당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건만 갖추면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불완전이 할당이 될 수 있느냐?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은 경쟁이 적게 있으니까 독과점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쟁이 없는 독과점. 그럼 당연히 초과이윤이 존재할 건데, 이 초과이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없어져야 할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초과이윤은 수입이고,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을 정보비용이라 그래요. 이 정보비용이 초과이윤이 1억인데 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1억을 썼다라면, 그럼 실질적으로 얻는 초과이윤이 사라지겠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불안정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있지만 얘와 얘가 같아져서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사라진다라면 이 부분도 할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죠. 자, 그럼 할당효율적 시장이면 언제나 완전일까요? 라고는 할 수 없죠. 할당이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완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초과이윤이 존재해서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불완전 때문이에요? 할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할당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야 돼요. 불완전이라 하더라도 할당이 될 수 있어서 초과이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건 할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결국 할당이냐 아니냐는 건 초과이윤이 없냐 있냐를 구분하는 거고,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는 것은 다 정동진을 만족하냐 못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걸 겹쳐봐서 우리가 이해했던 것 뿐이고. 자, 오늘 배울 건 이제 정보의 현재 가치예요. 정보의 현재 가치. 자, 정보의 우리 가치라고 얘기하는 건 값어치를 얘기하는데, 야, 이 정보가 얼마의 값어치가 있어? 라는 얘기는
이 정보를 통해서 얼마나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값어치는, 자, 정보 가치란 정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을 의미한다. 정보를 통해서 만약에 1억을 얻을 수 있다면 초과 이윤을, 이미 정보의 값어치는 1억 정도지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건 확실성하의 토지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의 토지 현재 가치를 뺀 값이에요. 이건 기억해놔야 돼요. 아직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말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정보의 값어치를 이제 현재 값으로 볼 건데, 현재 값으로는 나중에 보고, 정보의 값어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개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을 때 얘가 현재 4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건 확실할 때요, 불확실할 때요? 불확실할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개발된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개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 4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토지가 100% 미래에 개발된다면 현재 10억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정보를 나만 알고 있어. 100% 개발될 거라는 정보를 나만 알고 있다면 10억의 값어치가 있는 걸 얼마 주고 살 수 있어요? 4억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확실할 때, 개발이 확실할 때 토지 현재 가치가 10억인데 현재 상태는 개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 현재 거래 가격이 얼마냐면 4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개발될 거라는 정보를 나만 알고 있다면 10억의 가치가 있는 걸 4억에 살 수 있잖아요. 이 정보를 알고 있다므로 해서 10억짜리를 4억에 사니까 6억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이 6억을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을 정보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해놔야 돼요. 개발이 확실할 때 토지 가치에서 불확실할 때 토지 가치를 뺀 값이다. 이걸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수식을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풀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계산법이 나오는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바꾸는 것이 이해예요. 자, 정보 현재 가치는 우리 시험 문제는 원리를 묻는 경우는 없고, 자, 이 경우에 정보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만 계속 물었어요. 무조건 나오면 보너스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 현재 가치는 개발될 때와 안 될 때의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을 곱하고, 자, 현재 가치로 당겨 올려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줘야 돼요. 1 플러스 R의 N승. 자, 이 R은 할인율인데, 자, 퍼센트가 없는 할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율 R은 퍼센트가 없는 할인율이고, 이 N은 몇 년 당길 거냐? 연수, 당겨오는 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할인율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요구 수익률로 쓸 수가 있다. 이게 투자론 나중에는 엄청 중요하게 다뤄질 얘기예요. 할인율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요구 수익률로 사용해요. 자, 그럼 만약에 할인율이 10%라고 해보죠. 그럼 퍼센트 떼면 얼마? R은 0.1 되겠네요. 1 플러스 R은 얼마? 1.1. 만약에 2년을 땡긴다라고 한다면 얘가 몇 승? 2승이 돼야겠네. 1.1에 2승. 2번 나눠주란 얘기예요. 자, 이걸로 계산할 거다. 그래서 암기할 때 차안이 땡긴다. 차안이 땡긴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자, 돈을 우리가 쓸 때 1억이면 공이 총 8개예요. 이건 외워야 돼. 일시백천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공 8개가 1억이라고 했을 때, 자, 6개를 떼고 볼 거예요. 무조건 6개 떼면 100이라고 쓰면 1억이에요. 100 쓰면 1억. 자, 만약에 10 쓰고 공 6개 있으면 이건 1000만 원이고, 1 쓰고 공 6개 있으면 1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은 공 6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00만 원이면 얼마일까요? 10,000만 원. 만이면 공 몇 개? 4개. 만이면 4개죠, 공. 10,000만 원이니까 공이 총 8개가 있겠네. 총 8개 있으니까 얘는 얼마? 1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 쓰고 공 6개 있겠지 라고 외워야 돼. 외워서 쓸 거고. 그러면 10억이면, 자, 1억이면 100인데 10억이니까 1000 쓰고 공 6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또 10,000만 원. 10,000원. 10,000원이면 공이 4개니까 10,000원이면 공이 총 8개가 되겠죠. 1억을 얘기한다.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계산기 쓸 때, 자, 이게 없으면 상관없는데 F4210 이런 게 나와 있는 숫자가 있으면 F로만 놓고 써야 돼. F로 계산기 쓸 때 F로만 놓으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든 어떻게 놓든지 상관없고 F로 놓고 써야 된다.
이 계산기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자릿수까지 풀로 자릿수를 내게 한다가 F로 놓는 거예요. 풀로 놓는다. F로 놓고 쓸 거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죠. 자, 15-1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정보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정보의 현재 가치. 자, 그러면 정보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우리가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을 곱하고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땡긴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자, 2년 후에 자, 들어섰을 때, 역사가 들어섰을 때 요만큼이고 들어서지 않을 경우는 요만큼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건 얼마예요? 2억 5,600만 원인데 공 6개 빼고 우리 볼 거니까 256이라고 볼 거고 1억 3,500만 원인데 공 6개 빼면 135라고 보겠죠. 금액 차이가 얼마일까요? 256 빼기 135 하면 121 나오겠죠. 금액 차이는 121 이렇게 쓸 거고 금액 차이. 자, 들어설 가능성, 개발될 가능성이 40%예요. 그러면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은 얼마? 60%가 되겠네요. 자, 퍼센트를 떼고 여기에 정보 현재 가치는 얼마, 몇 원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나와야지 퍼센트원 이런 단위는 쓰지 않아요. 그럼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쓸 거야. 자, 개발이 안 될 확률은 60%니까 안 될 확률은 얼마? 0.6 이렇게 쓸 거예요. 개발이 안 될 확률 60%가 아니라 퍼센트 뗀 거 0.6. 자,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요구 수익률을 뭘로 쓴다? 할인율로 쓴다. 자, 10%니까 퍼센트를 뗀 건 얼마? 0.1. 그럼 1 플러스 R은 얼마? 1.1 되겠네요. 자, 1.1에 몇 년을 땡겨와야 되냐 했을 때 2년 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2승. 그럼 계산기에 121 곱하기 0.6 나누기 1.1 나누기 1.1 이렇게 두 번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60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자, 60원인데 뒤에 공 6개가 있으니까 얼마? 6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겠네. 자,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풀어서 정확히 맞아야 돼요. 차 안을 땡긴다. 자, 나중에 이제 4, 5, 6월 달에 하면 이 원리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줄 건데 우리 계산할 때는 그냥 차 안 땡 이렇게 해가지고 차 안을 땡긴다. 차 안 땡긴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문은 우리가 했을까요? 안 했어요? 자, 그럼 틀린 거 한번 볼게요. 65페이지에 확인 지문 보죠. 기출 확인 지문. 자, 약성에서는 과거가 반영되는 시장이 약성인데 현재 가치에 대한 이건 중요한 건 아니죠. 가치는 무조건 언제값? 가치는 무조건 언제값? 현재값. 가치의 정의가 뭐예요? 계속 얘기했어. 가치는 미래 돈 벌 수 있어야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장래 수익을 언제로? 현재로 당겨온 값이에요. 그래서 가치는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가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치는 무조건 말이 없어도 시점으로 얘기하면 현재 값이에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현재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자, 약성에서 어떤 정보를 이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동산 현재 가치에 대한, 가치는 말이 없어 현재 가치니까 이건 현재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용했냐가 중요하죠. 과거가 역사예요. 과거, 자료가 뭐예요? 자료가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정보를 분석하여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약성에서 과거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하면 초과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가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성에서 과거 반영돼 있으니까 과거로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현재를 집어넣어서 어렵게 보이려고 했던 건데 이때 이 현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치는 말이 없어도 현재 가치예요. 어렵게 보이려고 속이려고 냈던 거고. 자, 넘어가 3번 한번 보죠. 3번.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인데 기술적 분석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정보를 알아내는 게 기술적 분석이다? 과거죠. 술은 언제 먹었다? 과거에 먹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가 반영된 시장에서 과거 정보를 알아내면 이란 뜻이에요. 그럼 반영된 정보니까 초과에 얻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맞는 얘기고. 자, 4번. 강성에서는 모든 정보 반영됐으니까 어떤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에 얻을 수가 없다. 초과에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강성에서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는 얻을 수 없으니까 정보하려고 돈 쓰지 않는다. 정보 비용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6번 보죠. 자,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가 많은 건 맞는데 조건을 갖추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이때 조건이 뭐예요? 할당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초과이윤이 사라져야지. 초과이윤이 뭐와 같으면 정보 비용과 같아서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없어진다라면 불안전 시장도 독과점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7번에 보죠. 자, 거래의 은밀성. 이 거래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 정보의 은밀성. 이건 숨겨져 있다. 비공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 자, 가격이 과소, 과대평가 등 왜곡될 수 있다. 잘못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건 할당효율적 시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보가 숨겨져 있는 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 경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나 또는 독과점 시장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야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고 할당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할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 배분이 아주 잘 이루어진 시장이죠. 잘 나눠졌다는 건 누구 하나 더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 그냥 뒤에 내용은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나와야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의 정의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투기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 정보 얻을 때 돈 쓸 수 있어요? 할당에선 정보 얻을 때 돈 쓸 수 있어? 돈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정보 비용 존재할 수 있다 그랬죠. 정보 비용 없는 건 완전과 강성뿐이고 할당은 정보를 얻는데 돈 쓸 수 있어. 단 남보다 싸게 사면 돼, 안 돼? 안 돼요.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할당에 대한 정의니까. 그래서 이건 할당과 전혀 관련 없이 우리 부동산 시장 불안전 경쟁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전을 얘기한다. 불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자, 8번에 보니까 어떤 투자자가 얻는 초과이윤이 발생시키는 데 소요되는 정보 비용보다 나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초과이윤과 정보 비용.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얘가 같다라면 불안전도, 독과점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얘가 만약에 크다라면 초과이윤이 있는 거죠. 초과이윤이 있으면 이건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와 얘를. 자, 크면이라고 나왔어. 크면.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죠. 이 내용들이 32회, 33회부터 조금씩 간평에 있는 문제가 공인중개시험으로 넘어왔어. 그러다가 35회, 작년에는 거의 8문제에 해당되는 게 간평에서 넘어왔어요. 지문들이 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그럼 36회는 더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비슷하거나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나왔던 감정평가사 지문을 좀 유심히 봐야 돼. 자, 이때 간평에 나왔던 건 초과이윤과 정보비용 중에 얘가 크다라면 초과이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할당이다 아니다? 할당이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효율적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라고 나와야 되고 만약에 얘가 같다라면이라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같으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 9번에 보니까 자, 약성은 과거 반영된 시장이고 준강성은 과거 현재 반영된 시장이죠. 누가 더 큰 개념이에요? 준강성이 큰 개념이네. 그러면 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가 아니라 포함되고 있다라고 해야 돼요. 누가 누굴 포함한다? 준강성이 약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강성은 약성과 준강성을 모두 포함하는 시장이다. 맞아요? 맞아요. 강성이 가장 큰 개념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고. 자, 페이지 66페이지 보죠. 66페이지. 아주 재밌는 먼 옛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천재라고 추앙받던 학자들의 우리 이제 학자별 이론을 볼 건데 오늘 아마 한 12명 정도를 외워야 돼. 학자별 12명. 총 19명의 학자를 외워야 되는데 우리 학개론에서 이제 12명,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아마 5명, 그 다음에 한 2명 정도 배울 거예요. 외워야 돼요. 자, 학자별 지대 이론. 자, 지대가 뭐예요? 지대는 토지의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임대료. 토지의 사용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임대료가 지대예요. 지가는 뭐예요?
토지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잠깐 생각해 보죠. 지가는 토지의 가격이잖아요. 얘는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그냥 막 찍지 말고, 우리 저량이 뭐였어? 저량. 제자가, 보통, 부인. 가가 뭐야? 가격, 가치. 토지의 가격 얘기하는 거죠, 가격. 그럼 얘는 뭐예요? 저량이에요, 저량. 그러면 토지 임대료는 뭘까? 저량일까, 유량일까? 이건 제자가 보통 부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수입을 얘기하는 거야. 수요, 공급, 거래량. 수입, 지출, 수지. 이건 대표적으로 유량이죠. 이건 수입이잖아, 수입. 토지 임대료 수입. 그래서 이 지대는 유량 개념이고 지가는 저량 개념이에요.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보죠. 자, 옛날에 이제 리카도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리카도는 대표적인 고전학파의 리카도예요. 고전학파의 대표학자. 그다음에 얘 제자들이 이제 여러 학자들의 계통이 있는데, 리카도 고전학파고 옛날 학자인데 좀 그 당시에 새로운 고전학파가 있어요. 신고전학파 대표적으로 마르크스가 있어요. 자, 얘들 학파들끼리 모여서 지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어요. 이걸 지대 논쟁, 유명한 얘기인데, 자, 어쨌거나 두 개가 있을 때는 우리는 두 개 완벽히 공부하기보다는 하나를 완벽히 정리하고 나중에 이후에 얘가 완벽하게 정리된 다음에 7월달, 8월달, 9월달쯤에는 두 개 다시 완벽하게 공부할 걸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를 잘 정리해야 돼요. 자, 고전학파 리카도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어요. 자연적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가지. 부부영계,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건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절대적인 성질이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때 그래서 토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토지를 중요하게. 생산 요소는 뭔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를 얘기하는데, 생산 요소는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노동, 자본, 토지. 중요한 건 토지를 별도로 생산 요소로 구분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토지가 하나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생산 요소는 세 개야.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별도로 토지도 생산 요소 하나로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구분했던 거예요. 그러면 토지와 자본을 구분했다 안 했다? 구분했어요. 물론 노동, 자본, 토지 세 개 구분한 거고 자본과 토지를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토지와 자본을 구분했다 안 했다를 얘기하는 건, 여기는 보니까 마르크스 신고전학파는 자연적 특성이 아니라 인문적, 인간이 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바뀌어지는 성질들이 나타나, 바뀌어지는 성질들이 더 중요한 거지 토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토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생산 요소를 보니까 노동, 자본으로만 봤어요.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럼 토지는 이 자본에 여기에 토지를 포함시키면 되지 여기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지 별도로 토지를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었던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토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 얘는 토지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고전학파가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좀 더 중요한 입장으로 놓이게 돼요. 우리 지금 공부할 때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지대는 잉여다라고 했어요. 잉여. 이거. 이 잉여의 뜻을 알아야 돼. 잉여. 잉여가 뭐냐면 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는 거. 지대는 남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 당시는 토지에서 경작을 해가지고 농산물이 재배되면 이걸 팔아가지고 가격을 얻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남는 거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 농경시대였으니까 농작물을 재배해서 생산물이 나오면 이걸 팔아서 가격이 있을 거예요. 가격에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예요? 생산비겠지. 생산비, 인건비, 또는 뭐 여기 그동안에 지었던 뭐 종묘값이라든지 뭐 또 농약을 쳤든지 뭐든지 간에 들어갔던 생산비를 빼면 남는 게 있겠죠. 이 남는 걸 뭐라고 한다? 잉여. 이 잉여를 뭘로 보았다? 지대. 이 남는 건 토지의 임대료야 라고 봤던 거예요. 남는 게 토지 임대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그러면 가격이 높으면 남는 게 많아지겠죠. 얘가 높아야 남는 게 많아지는 거야. 가격이 낮으면 남는 게 적어질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지대는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높으면 남는 것도 많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가, 어디는 지대가 토지 임대료가 비싸고 어디는 싸고 그럴 수 있죠.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이 지대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팔아서 나오는
가격에 의해서 남는 게 다른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높게 나오면 여긴 지대가 남는 게 많을 거니까 높을 거고, 여기 토지에서 가격이 낮으면 남는 게 적으니까 지대가 낮은 거야 라고 봤던 것이 리카도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얘와 좀 다르게 신고전학파 마르크스는 아니야, 토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야, 지대는 비용이야, 하나의 생산 비용의 일종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 식을 좀 바꿔서 해석해요. 얘는 야, 지대도 비용이고 생산비도 비용이고 각 비용의 총합이 뭘 결정하냐면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라고 봤던 거예요.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요. 이거나 우리가 등식으로만 본다면 똑같은 거예요. 얘를 넘기면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대 플러스 생산비는 가격이잖아요. 식이 똑같지만 순서만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도 생산 비용이고 얘도 비용이고 얘도 비용이어서 비용의 합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얘가 높으면 얘의 합도 많아지니까 가격도 어때진다? 높아진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지대 논증에서. 그러면 신고전학파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해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했어요. 요즘 이 지문이 계속 많이 등장하고 있어. 예. 자, 근데 두 개가 이렇게 다를 때는 하나를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게 아니면 이거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누가 누굴 결정하냐는 건 핵심은 이거예요. 잉여 1년 동안 수백 번 얘기할 건데, 리카도가 봤던 지대는 무슨 개념이다? 잉여다. 잉여는 남는 거죠. 그럼 뭐에서 남는 거냐? 가격에서 빼고 남는 거야. 가격이 높아야 남는 게 많아지는 거야. 여기 토지 임대료가 비싼 이유는 여기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가격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남는 게 많은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고전학파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건 이건 고전학파 리카도 얘기고,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반대로 해석했던 건 누구? 마르크스 신고전학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전학파. 얘는 지대가 잉여였고 잉여가 아니라고 봤던 사람, 이게 비용이라고 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잉여가 아니야 라고 봤던 건 누구? 신고전학파. 이렇게 마르크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 정리해 놓고 이건 이따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림이 있는데 외워놔야 돼요. 외울 건데 총 7명의 학자가 있고 이제 6명 먼저 외울 건데, 자, 리카도의 차액지대가 있고 학자 이름이고 차액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가 있고 튀넨의 위치지대가 있고 알론소의 입찰지대가 있고 마샬의 준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가 있어요. 서로 짝을 지을 줄 알아야 돼. 이거 이제 계속 얘기할 거니까 이런 학자들이 계속 많이 여러 번 등장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학자가 나오면 무슨 지대지라고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림을 하나 연상 지으면서 암기를 할 건데, 자, 카차라고 외울 거예요. 카차. 차가 영어로 뭐야? 카죠, 카. 카차. 절마루라고 이렇게 외울 거예요. 카차 타고 절마루, 절이 있는 언덕마루 갈 거야. 그런데 위치가 튀는 곳에 소입, 입이 작은 입이에요. 작은 입을 가진 아줌마 얘기하는 거야. 아줌마가 경내하고 있다. 경내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그래서 카차 타고 절이 있는 언덕마루를 가고 있어. 절마루를 가는데 위치가 튀는 곳에 입이 작은 소입 아줌마가 뭐하고 있다? 경내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연결지어서 외워야 돼요. 카차, 절마루, 위치 튀는 소입, 아줌마, 경내 이렇게. 자,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떠올리면서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나는 네 암기 코드가 전혀 마음에 안 드는데 알아서 외우면 돼. 좋은 방법을 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겠다라고 제시하는 거고. 자, 카차 타고 카차. 자, 카는 리카도의 차액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디 있는? 절이 있는 마루예요. 절이 있는 마루. 절대지대 마르크스를 얘기하는 거고, 자, 위치가 튀는 곳에 위치 튀넨을 얘기해요. 위치지대 튀넨. 그 다음에 입이 작은 소입이에요. 이 소가 알론소의 입찰지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이 작은 아줌마죠. 준마예요. 준마.
준지대 마샤를 얘기하는 거고, 얘가 경례하고 있죠. 경제지대 파레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레토. 겹치는 단어 없이 암기코드 만든 거니까 카차, 절마루, 위치튀는 소입, 아줌마, 경례 이렇게 외워서 연결 지을 줄 알아야 되고, 자, 이게 외웠으면 이제 익숙해지면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왜 차액이라고 했을까? 지대를 차액이라고 했죠. 차액이라 한 이유가 뭘까? 왜 절대라고 했을까? 지대를 절대지대라고 했을까? 왜 지대를 위치지대라고 했을까? 왜 입찰지대라고 했을까? 왜 준지대라고 했을까? 여기까지 연결지어서 이 단어를 딱 보자마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탁탁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차액이라는 단어는 왜 그랬을까? 절대는 왜 그랬을까? 위치, 입찰, 준이라는 말은 왜 썼을까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근대 경제학자라서 좀 더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경제지대는 그냥 경제지대라고 큰 의미는 없어요. 용어에. 한번 이제 따져 볼 건데, 보죠. 자, 보죠. 가장 간략하게 정리한 표예요. 가장 간략하게. 우리 스마트 핵심서는 어떤 교재보다 가장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 거니까. 자, 이렇게 카차, 절마루, 위치튀는 소입, 아줌마, 경례 이렇게 외웠다고 치죠. 자, 그러면 카차니까 리카도의 차액지대죠. 차액지대. 차액이 뭐예요? 차액이 뺀 금액이죠. 뺀 금액이 지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리카도는 지대를 뭘로 봤어요? 얘는 대표적인 고전학파였죠. 고전학파인데 지대를 뭘로 봤다? 지대는 잉여야 라고 했어요. 잉여는 남는 거죠. 그럼 뭐에서 남는 거야? 농작물을 재배해서 수확량이 나와서 이걸 팔면 가격이 나오겠죠. 가격에서 남는 게 지대야 라고 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는 거가 뭐다? 잉여. 이 뺀 금액이 뭐예요? 뺀 금액이 차액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차액이 지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차액지대. 자, 그러면 차액지대라는 말 속에 뺀 금액이 지대야? 뭐에서? 가격에서 뭔가를 뺀 금액이죠. 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액지대라는 말 나옴과 동시에 지대는 잉여로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해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죠. 그럼 지대가 토지마다 토지의 임대료가 달랐던 거예요. 어떤 토지는 임대료가 비싸고 어떤 토지는 임대료가 싸더라는 거예요. 야, 왜 여기 토지는 임대료가 비싸고 여기는 싸지? 이걸 고민할 때 리카도는 이렇게 본 거예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니까 여기서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 가격이 높겠네. 여기서 재배할 땐 가격이 낮겠네. 이 가격 차이가 남는 것, 지대의 차이를 다르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뭐였냐? 야, 그러면 이 토지에서의 농작물의 가격과 이 토지의 농작물의 가격이 다른 이유는 뭐야? 똑같은 생산비를 투입했는데 이 토지는 비옥한 토지야. 토지가 비옥해요. 그러면 같은 비용을 들여도 수확량이 많이 나오겠네. 그래서 가격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비옥하지 않다 보니까 같은 비용을 들여도 수확량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럼 가격이 낮게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의 차이를 만들었던 건 뭐냐면 비옥도 차이였던 거예요. 비옥도가 달라서 수확량, 생산량이 달라지면 여기서 토지마다 가격이 다르게 나올 거고, 이거에 따라서 얘가 높으면 지대가 높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둥지라 그래요. 우둥지에서는 가격이 높게 나올 거니까 많이 남을 거고, 덜 비옥한 토지를 열등지라 그래요. 열등지는 가격이 좀 중간적으로 나올 거니까 지대도 중간일 거고, 가장 비옥하지 않는 토지, 농사짓기에 가장 비옥하지 않는 토지를 이걸 최열등지, 한계지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는 가격이 낮게 나올 거니까 남는 게 거의 없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보죠. 자, 지대는 잉여, 중요하죠. 리카도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보았다. 남는 거. 차액이 지대다 그러면 잉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 누굴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가격이 높아야 남는 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때 그러면 이제 우둥지에서는 농작물이 많이 나와서 수확량이 많아서 가격이 높을 거고 남는 게 많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 이론을 보고서 야, 그러면 우둥지에서만 재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우둥지에서는 가격이 높게 나오니까 우둥지에서만 재배라고 얘기할 때 리카도가 야, 모든 토지가 우둥지는 아니야. 우둥지는 비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한정돼 있지만 여기서도 무한대로 나오면 또 여기서도 재배할 수 있잖아. 여기서만 재배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할 때, 야, 수확량이 나올 때는 이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있어요. 일정 부분까지는 노동력이나 생산비를 많이 투입하면 수확량이 그만큼 늘어나긴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 들어가면 아무리 많이 자본이나 노동력을 투입해도 수확량이 더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경우가 생겨. 이걸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둥지, 비옥한 토지는 한정돼 있어서 모든 토지가 비옥한 토지가 아니고 어떤 토지 일부 우둥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열등지가 있고 최열등지가 있는데 비옥도가 다 다른 거야 라고 얘기했고, 수학 체감 법칙이 있어서 우둥지에서만 재배할 수 없어. 그래서 우둥지에서 재배가 끝나면 더 이상 수확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덜 비옥한 열등지에 재배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수확량이 다 나와서 더 이상 수확량이 얻어지지 못하면 가장 여기 비옥하지 않은 최열등지에서밖에 재배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전제해서 결론은 비옥도 차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비옥도 차이에 따라서 생산량이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달라지는 거야. 지대가 차이 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시기에 가장 큰 맹점이 있었어요. 야, 그러면 농사 짓기에 가장 비옥하지 않는 토지라면 만약에 생산비가 100원이라면 얘가 비옥하지 않아서 가격이 딱 100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빼면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지대가 0이 될 수도 있겠네. 가장 비옥하지 않다라면, 농사짓기에 가장 비옥하지 않은 토지라면 지대가 0인 토지도 있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카도가 얘기할 때는 최열등지, 한계지, 가장 비옥하지 않은 토지예요. 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지대 토지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지대가 0인 토지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에 뭔가 문제가 있겠네라고 고민하면서 다음 학자들이 비판을 하면서 또 다른 이론을 많이 제시했던 거예요. 자, 리카도가 얘기했던 건 우리 시험 문제는 왜 그랬냐라는 비판이나 오류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얘는 이렇게 얘기했냐? 여기까지만 딱 끝난 거지. 더 깊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 없어요. 자, 어찌되거나 얘 가장 큰 의미는 이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결국 비옥하지 않은 토지로 계속 내려오면 지대가 0인 토지도 존재할 수 있겠네. 근데 실제로는 지대가 0인 토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겠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돌아가셨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천재들이 등장하죠. 자, 리카도의 차액지대였어요. 자, 마르크스는 야, 지대는 그런 거 아니야. 얘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학자 중에, 우리 학계로 나오는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본론을 썼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야, 지대는 절대지대야 라고 하면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뭐만 인정되면, 자본주의처럼 네 땅이야 라고 소유만 인정되면 내 땅이니까 내가 사용대가를 무조건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만 인정되면 그냥 무조건 사유화에 의해서 지대는 그냥 무조건 발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대를 아까 우리가 신고전학파에서 잉여로 보지 않았다가 중요한 거야. 비용으로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대를 뭘로 봤다? 비용으로 봤다라는 건 잉여로 보지 않았네. 그럼 리카도 얘기가 아니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비용으로 봤다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잉여가 아닌 걸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최열등지든 한계지든 지대가 발생해야 하네요. 발생한다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땅이라고 소유만 인정되면 지대는 무조건 발생하는 거야. 비옥도와 관련이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절대지대, 절대적으로 뭐만 인정되면, 소유만 인정되면 지대는 무조건 발생하는 거야. 비옥하든 비옥하지 않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절대지대. 독점지대가 아니에요. 절마루, 절대지대, 마르크스, 절마루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튀넨의 위치지대가 있는데, 튀넨. 자, 얘는 리카도의 수석제자였어요. 리카도가 스승이었어. 그래서 리카도를 잘 따라서 연구를 많이 하다가 리카도가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었죠. 지대가 0이라고 했는데 0인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이거 고민이었고, 자, 튀넨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외곽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곽까지 왔다 갔다 할 때 밖을 보니까 외곽으로 갈 때 농업의 형태가 달라지는 걸 계속 봤어요. 농업의 형태가 다르네. 야, 도시 부근의 농업의 형태는 원이나 가수가 많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목축업 같은 게 많더라 라는 거예요. 왜 농업의 형태가 다를까? 그래서 이제 외곽으로 나갔다 왔다 하는 일을 끝내고 각각 비옥도를 알아봤어.
아마 지대가 다르고 비옥도가 달랐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토지의 임대료를 따져보니까 도심 가까이는 비싸고 외곽은 싸대. 그럼 비옥도 때문이겠지. 리카도 얘기를 그대로 받았으면. 근데 비옥도가 거의 동일해요. 토지를 조사해보니까. 야, 그럼 비옥도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지대가 다르게 만드는 뭔가 요인이 하나 있겠네를 이걸 생각해 낸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는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자, 고립국 이론이라는 걸 썼어요. 고립된 국가의 동심원을 그려서 이렇게. 자, 고립된 국가라는 건 외부와 단절되고 이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중심지에 시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심지에 있겠지. 여기에 시장이 있을 거고, 이 당시에 이제 자급자족이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다 살았다는 얘기야. 자, 그럴 때, 자, 여기에서 이 부근에서 농사를 지을 때와 이 부근에서 농사를 졌을 때, 즉 비옥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비옥도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가정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 비옥도가 똑같으면 수확량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지대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대가 다른 이유가, 재배한 농작물을 어디 갔다가 팔아야 가격이 나와? 시장에 가야 돼요. 여기까지 옮겨야 되고, 얘도 여기까지 옮기는데 뭐가 들어간다? 수송비가 들어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지니까 남는 게 또 달라지겠네. 비옥도가 똑같다 가정하더라도. 물론 비옥도가 다르면 지대가 달라진다는 건 당연히 인정했어요. 리카도 얘기를 그대로 받았는데, 리카도 식에다가 하나를 추가한 거야. 즉 보니까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는 게 뭐였어요? 지대 잉여였죠. 그러니까 잉여의 개념은 그대로 받아들였어. 이건 뭐에 의해 달라지는 거예요? 가격은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를 더 빼야 지대가 결정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수송비가, 이게 수송비에 따라서 남는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수송비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예요.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져서 남는 게 다르구나라고 해석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수송비가 커지면, 위치가 외곽의 위치에서 수송비가 커진다라면 얘가 커지면 빼는 게 많이 뺄 거니까 남는 게 적어지겠네. 지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튀넨의 위치 지대에서는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에 있다. 수송비가 클수록 지대가 적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튀넨이 위치 지대라고 했던 이유를 생각해야 돼.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수송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지니까 수송비도 지대를 다르게 할 수 있구나의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튀넨의 위치대예요. 식은 리카도의 식에다가 수송비 하나를 집어넣어야 돼. 리카도는 잉여로 봤으니까 차액이 지대였죠. 그러면 이제 튀넨이 얘기했던 건 가격 빼기 생산비 빼기 수송비는 남는 거 지대. 이때 수송비가 들어가면 위치에 따른 수송비니까 무슨 지대? 위치 지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건 튀넨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 보니까, 자, 튀넨의 식은 이렇고, 자, 가격 빼기 생산비 수송비가 지대가 된다라는 개념이었고, 자, 고립국 이론을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고립된 국가가 있고 어떤 위치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옮겨오느냐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질 거니까 남는 것도 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동심원 뭐야? 근데 아까 얘가 튀넨이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봤어? 뭘 봤어? 밖에 뭘 봤어? 뭐 봤다 그랬잖아. 농업의 형태가 다르다는 걸 봤죠? 농업의 형태가 다른 거에 착안해서 이 지대 이론을 만든 거예요. 농업의 형태가 왜 달랐을까라는 거였어요. 농업의 형태가 왜 달랐을까? 지대가 달랐겠지. 이 위치에 따라서 남는 게 달라지는 건 수송비도 역할을 했겠지라는 개념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농업용 토지에 대한 위치대 개념을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학자를 19명 중에서 농업에 대한 입지 이론, 농업에 대한 작물 재배 형태, 이게 나오면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요? 튀넨이 나와야 돼. 농업에 대한 이론 나오면 무조건 튀넨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농업 입지 교차설이라고 돼요. 다른 말로 농업 입지 교차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수송비가 달라진다. 수송비가 달라지면 지대가 달라지겠죠. 이때 외곽에 위치하면 수송비가 뭐하고? 크고, 수송비 크면 지대는 뭐한다? 작아진다.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결국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커져서 지대가 작아진다. 얘와 얘는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죠. 농업 형태가 중요하죠. 그럼 도심 가까이는 얘가 지대가 비쌀 거 아니야. 당연히 도심은 비싸지.
그러면 농업을 집중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농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원예 과수 같은 건데 이런 걸 집약적 농업이라 하고, 외곽은 땅을 넓게 쓰는 농업에 해당되는 거 목축업 같은 걸 했을 거다. 조방적 농업이라 그래요. 농업의 형태 나오면 누구? 튀넨 이렇게 나와야 돼요. 튀넨까지 봤어요. 위치대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학자 알론소가 등장하는데, 외우고 있죠? 다 외워야 돼. 우리가 이 위치대 나오면 왜 위치대 했을까를 떠올리면서 위치에 따른 수송비 달라져서 지대이론이 싹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 했던 건 튀넨, 마차 타고 왔다 갔다 농업의 형태가 달라졌네 이렇게 떠올리면서. 자, 알론소 입찰지대인데, 자, 입찰은 뭐예요? 입찰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찰은 경쟁, 우리가 경합이라고도 하고 입찰이라고 하는데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 자, 알론소는 소입이라고 외웠어요. 알론소는 지대는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에 의해서. 당연히 여기 땅이 있는데, 토지가 있는데 누구나 다 원하는 땅이에요. 원하는 땅인데, 자, 토지 임대료는 얼마일까를 고민할 때 뭐 비옥도에 따른 어쩌고 소유에 따른 이런 거 말고, 알론소는 경쟁이야, 시장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이 토지가 있는데 이걸 차지하려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A가 100만 원을 주겠대, 임대료를. B는 110만 원을 주겠대. C는 120만 원을 주겠대. 그럼 토지는 누가 차지해요? C가 차지하겠지. 그럼 토지 임대료가 얼마야? 120만 원이죠. 그렇게 해서 임대료가 결정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알론소예요. 그러면 경쟁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가장 많이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내겠다고 하는 금액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입찰지대라고 얘기해요. 입찰지대. 자, 그래서 알론소가 얘기했던 입찰지대, 지대이론은 최대 지불 용이액이라고 얘기해요.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제시한 금액을 용이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 지불 용이액. 중요한 건 최대예요. 입찰에서 이기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 적게 내야 돼? 많이 내야지. 그래서 최대 지불 용이액이 지대가 되는 거야. 이때 경쟁에 의해서 돈을 가장 많이 내는 거죠. 이걸 최대 지불 용이액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에 경쟁의 지대가 만들어지는데, 시장에서 경쟁이 많이 있으면 초과인이 있으면 이 초과인을 차지하려고 경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경쟁을 막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만약에 초과인이 100만 원이야. 그럼 나는 50만 원만 가지고 내갈래. 나중에 10만 원 가지고 내갈래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나는 초과인 없어도 돼. 정상적으로 일한 대가만 가져가도 내가 할래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러면 시장에서 경쟁이 무한대로 자유롭게 일어나면 초과이윤은 뭐한다? 소멸된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초과이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최대 지불 용이액은 손해볼 때까지, 손해보면서 돈을 많이 내지는 않아요. 가장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초과이윤이 0이 될 때까지, 내가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까지의 최대 지불 용이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는 금액은 어디까지 가장 많이 낸다?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 정상 이윤이 될 때까지의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제시한 금액을, 이걸 입찰지대라고 한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만 나왔지만 출제자가 좀 더 어렵게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초과이윤이 최대가 되는 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입찰이나 경쟁이란 말이 나오면 초과이윤은 소멸된다, 0이 된다 라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공부할 때, 시험 볼 때까지는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초과이윤 0이 되는 수준에 의해서. 자, 그래서 지대는 입찰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이제 지대 곡선을 그렸는데 이런 거였어요. 자, 옆에다가 하나 그려보긴 할 거야, 여러분들이. 저희가 도심이 하나 있고 여기에 외곽이 될 때, 자, 지대 곡선이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상업용의 지대 곡선이고, 이렇게 생긴 건 주거용의 지대 곡선이고, 이렇게 생긴 건 공업용의 지대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의 도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도시의 토지 이용이 어떻게 결정될 거냐를 따져보니까, 자, 여기 이렇게 나눠보죠. 그러면 여기 토지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상업용과 주거용과 공업용이 경쟁하고 있죠. 누가 이길까? 상업용이 이기죠. 왜 상업용이 이겨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돈을 많이 제시해야지. 여기가 지대예요, 지대. 그래서 지대를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하는 용도가 상업용이네. 그러면 얘들이 아니라
얘가 입찰해서 이겼을 거야. 그러면 이 토지는, 여기 부분의 토지는 뭘로 이용된다? 상업용으로 이용이 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심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이 지역에서는 서로 경쟁을 할 거야. 여기가 상업용, 여기는 공업용, 여기는 주거용. 누가 이겨요? 주거용이 이기네. 주거용이 이기고 얘를 이겼어요. 뭐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그럼 여기는 뭘로 결정된다?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여기는 공업용으로 이용되겠네. 자, 그래서 여러 용도에 따른 지대곡선 중에 가장 높은 것만 연결하면, 가장 높은 거, 입찰에서 이긴 거죠. 가장 높은 것만 이렇게 연결한 걸 뭐라고 하냐면 지대곡선인데 입찰에 의한 지대곡선이다. 그래서 입찰 지대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입찰에 의한 지대곡선은 지대곡선 중에서 가장 어떤 걸 연결한 거야? 높은 거, 가장 높은 거를 연결한 선이다. 이게 입찰에서 이기려면 돈을 가장 많이 제시해야 되니까 가장 높은 것만 연결한 이 지대곡선을 뭐라고 한다? 입찰 지대곡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가 이제 입찰지대에 대한 개념인데 이걸 통해서 알론소가 제시했던 건 뭐냐면 하나의 도심을 가지고 있는 단일 도심의 토지 이용을 도심 가까이에는 뭐가 결정되고 상업용, 그 다음에 주거용, 외곽 갈수록 공업용, 이렇게 도시의 하나의 도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토지 이용을 입찰지대로 이렇게 용도가, 토지 이용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를 설명한 것이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서 토지 이용이 하나의 도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토지 이용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 때 어떻게 이용됐다?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으로 이렇게 토지 이용이 이렇게 결정됐다라는 걸 설명한 것이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에요. 자, 이 지문은 예전에 한번 우리 기출문제 풀 때 나왔어. 토지 이용, 도실, 단일 도심 토지 이용의 형태를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서 달라졌다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을 나중에 또 볼 거예요. 그 얘기 나올 때 그 내용이 알론소의 입찰지대 개념인 거예요. 자, 토지 이용을 입찰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으로 결정된다는 걸 무슨 지대? 입찰지대.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래서 경쟁에 이긴 사람이 그 토지의 이용을 결정할 건데 지대를 가장 많이 냈으니까 여기에서 상업용이 지대를 가장 많이 냈죠.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무슨 용? 상업용으로 이용을 결정하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이 이게 입찰지대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건데, 자, 먼 옛날에 한번 12회 때 한번 나왔어요. 12회 때 다시 안 나왔어. 한번 나오고 사라질 뻔도 한데 다시 또 나올 것 같은 얘기하면 자꾸 들어서 이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자, 보니까 도심 가까이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크지? 가파르지? 가파르면 기울기 크기가 크다, 경사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고, 외곽 갈수록 얘가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입찰지대 곡선에서 도심 가까이로 갈 때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큰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얘는 한계 운송비가 크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자,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우리가 이건 뭐 모르면 학교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랬어요. A는 B분의 C 있을 때 A와 C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커질 때 커지는 관계고 A와 B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뭐와 비례한다? 한계 운송비와 비례한다를 외워놔야 돼요. 한계 운송비와 비례한다. 그래서 암기 코드로 입찰 기한이라고 이렇게 외울 건데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뭐와 비례한다? 한계 운송비가, 한계가 들어가야 돼요. 경제학에서 쓰는 한계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한계라는 표현과 좀 달라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4, 5, 6월 달 넘어가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하고, 지금은 이렇게 그냥 입찰 기한이라고 외우면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이유는 도심일수록, 상업용일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커진 이유는 뭐가 크기 때문에? 한계 운송비가 크기 때문에 라고 그냥 결정해도 돼요. 이해는 4, 5, 6월 달에 제가 다시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입찰 기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운송비와 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고, 어디가 가파라요? 어디가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도심일수록, 상업용일수록.
도심일수록 상업용일수록 얘가 입찰된 곡선의 기울기가 큰, 가파른 이유는 뭐 때문에? 한계 운송비가 크기 때문에.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한계 운송비 크기 때문에. 소위 알론소에 입찰되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만 맞아 해보죠. 집중력이 흐트러. 아니, 쉬었다 해요. 쉬었다 해. 쉬었다 합시다. 네, 쉬었다가 합시다.